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상상을 초월하는 엔진. 2. 한국 군함의 최첨단 기술. 3. 일본을 완전히 격파하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이프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한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와 KDDX용 통합 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4,000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 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화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강도 하이 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네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O1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상손을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0이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주대왕급은 호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코데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형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코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러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4명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선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EPEB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 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EPEB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도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한국은 기술 경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과에서도 일본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최근 한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하버드과 펜실베이니아대와 함께 매년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공개되었던 2022 최고위 국가 순위입니다. 한류 열풍, 경제 등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는 한국의 순위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민첩, 기업 가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타워임이 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 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힘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화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 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의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 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문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 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에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넣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최근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에 두드러진 활약을 되짚어봐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한 건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매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낮게 나온 리더 등의 지표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